지난 시간에 드디어 행정소송에 접어들었죠. 총론의 마지막 쟁점이자 가장 중요하면서 출제빈들도 높고 대신에 또 상당히 어려운 논점도 많이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행정소송의 개략적인 것과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개략적인 것, 그리고 이제 소송 요건 가운데 재판 관할에 관한 것, 그 중에 이제 이송과 병합이 조금 까다로운 쟁점이었죠. 근데 소송 요건 중에서 가장 출제빈대가 높은 거는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소송에서 대상적격의 문제로 출제도 많이 되지만 이 대상적격은 전편에 걸쳐서 행정작용의 그 사례 종류로도 출제가 되고 그래서 이모적으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이거는 그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건데 둘 다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라는 게 같아요. 그 출제되는 것도 보면 원고적격 협의 소익을 따로 출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법률상이 관련해 가지고 같이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그 소송 요건은 뭐 피고적격, 그 다음에 그 제소기간에 관한 거, 나머지들은 이제 출제빈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고, 오늘부터 진행하는 요 276페이지 여기 당사자 등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그 다음에 대상적격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출제빈대가 높은 그런 쟁점입니다. 일단 당사자라고 하는데 국어에도 당사자란 말을 쓰죠. 어떤 사건의 당사자, 내가 그 결혼 당사자다, 결혼할 바로 주인공이다, 그 주인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여기 이제 법률용어로서 당사자는 원고, 참가인, 피고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좀 국어적 의미하고는 다른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에서도 봤지만 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하려면 그 대립되는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면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는 대신 문제를 취하여 구체적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그 점은 본질적으로 같죠. 그러나 이제 취소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간의 권리이익에 관한 대립이 있는 게 아니다. 민사소송은 원고, 피고 그 권리주체거든요. 다 권리주체고, 따라서 그 사익에 관한 대립을 다투는 거죠. 사익. 즉 원고는 처분행위, 근데 이 행정소송은 공익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 처분행위 위법을 이유로 취소 변경을 구함으로써 그의 권익의 보호를 도모하는데, 이거는 민사소송하고 같아요. 그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는 이건 똑같은데 피고가 다르죠. 피고가 권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아니라 행정청이 되죠. 항고소송은 행정청은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규의 적용에 위법이 없으면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피고의 지위에 있는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이거는 사익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는 거죠. 자, 이 점은 그 아예 원고까지 행정청이 그 원고가 되는 기관소송, 그 다음에 일반 선고인이 그 제기하는 민중소송,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공익을 대변하는 소송으로 객관적 소송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게 어떨 때는 원피고 당사자를 얘기할 때 있고, 그죠? 주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은 이제 청구 자체를 병합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그 주관소송, 객관소송 이런 의미일 때는 또 주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관이 사익을 추구하는 거고 객관이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뜻이 다르다라는 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은 또 다른 거예요. 당사자 능력은 이거는 구체적 소송을 전제로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따져보는 걸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 자격을 말하는 거로 자기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상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권리능력자, 자연인 법인은 당연히 같죠. 근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자 이것도 음미할 게 있어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만 그렇다는 건데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이지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한정된다는 거지. 그 명의는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롱뇽과 자연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아주 첨성산 도롱뇽 첨성산 터널 공사 그걸 막기 위한 여론 함기였죠. 도롱뇽과 자연이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제기한 건 아니죠. 이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니까 도롱뇽과 자연이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면은 보도 가치가 있죠. 가십거리로 홍보전의 일환으로 이제 제기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롱뇽은 첨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얘는 당사자 적격을 따지기 전 단계에 당사자 능력이 부정된 거예요. 이게 이제 비교할 게 290인데 290에서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건이 있거든요. 290페이지 보면 그 6번 판례가 이 같은 판례에서 다른 점점이에요. 환경권과 자연방위권은 원고 적격 부정. 그래서 내원사 이거 절 이름이죠. 미탄 도롱뇽의 친구들 얘하고 아까 도롱뇽과 자연 자체를 나눠봐야 됩니다. 도롱뇽과 자연 자체는 당사자 능력을 부정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되는데 이 도롱뇽의 친구들이 도롱뇽의 자연 친구가 아닙니다. 이 도롱뇽의 친구들은 뭐 노사모 이런 식으로 법인 아닌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롱뇽의 뭐 자연에 있는 그 옆집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첨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원유터널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건데 이 가처분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보면은 신청인 내원사 미탄 도롱뇽의 친구들이 환경권에 관한 헌법 35조 1항이나 자연방위권 등 헌법상의 권리에 의해 직접 피신청인에 대해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관계법령의 규정 역시 그와 같이 구체적인 청구 권한을 발생시키는 걸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자 이거 그래서 일단 이거는 당사자 능력은 인정된 건데 근데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의 그 피보전 권리 보전하겠다는 권리를 환경권과 자연방위권 그 다음에 그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자 들어가는 건 법률이라 하더라도 추상적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와 유사한 거 어디서 배웠냐면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도시 기본계획 이 기본자 들어가는 거 종합자 광역자 이런 거는 다 처분성 부정됐죠. 그죠? 기본자 들어가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신청인 내원사 미타함의 신청 중에 환경권이나 자연방위권은 피부정 권리라는 부분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신청 그래서 첨성산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은 인정된 거예요. 좀 전에 봤듯이 자연인 법인만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은 인정된 거예요. 헌법상 환경권 또는 자연방위권만을 이 사건 신청의 피부정 권리로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논점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잘 알아둬야 돼요. 이런 게 사례로 나왔을 때 당사자 능력을 당사자 적격이라고 쓰던가 당사자 그 적격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써버리면 과락으로 가는 거의 지름길일 거예요. 이 법학은 논술, 사례 이런 데서는 개념 정의를 잘못해버리면 전체적인 점수가 아니라 급격하게 깎여버려요. 기본이 안 됐다라는 그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이나 사례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문장 개념 이거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입에 줄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안 하고 스킬식으로 대충 풀어 쓰다가는 좋은 점수 받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꽈락을 안 맞으면 다행일 정도로. 당사자 적격은 당사자 원고 피고 참가인으로 이건 소송을 수행하고 이건 구체적 소송 사건을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아까 당사자 능력은 소송 사건을 전제로 하기 전 단계의 논의라 그랬죠.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으로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참가인 적격을 말한다.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를 보통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원고 적격부터 보는데, 원고가 될 수 있는 지위 자격이죠. 적격은 적당한 자격 줄임말이라고 하죠. 피고 적격은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당한 자격. 대상 적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당한 자격. 그래가지고 넓게는 대상 적격, 협의 소의 이익,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원고 적격, 주관적인 게 원고 적격, 객관적인 게 권리 보호의 필요, 협의 소의 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법률상 이익의 주체는 일단 주관적 소송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익 침해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주관적 소송이라는 의미고,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특히나 이제 침입적 부담적인 게 상대방은 뭐 이게 특별히 따질 것도 없이 헌법상 자유권으로부터 직접 원고 적격이 인정돼. 이걸 상대방의 이론이라 해요. 근데 수익적 행정의 상대방의 원고 적격은 부정되죠. 왜냐면 수익적 행정의 상대방은 자기 이익인데 이걸 취소시켜달라고 하는 소송은 자해 공갈 소송이죠. 이익되는 거를 이거를 갖다가 취소시켜달라고. 그럼 영업 허가를 취소시켜달라고 시간하고 돈 들여가지고 재판을 청구한다. 이건 멍청한 짓이죠. 장사하기 싫으면 그냥 폐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는 침입적인 거니까 이 상대방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직업의 자유라는 자유권이 침해되니까. 그다음 한편 처분의 상대방이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그 허무인이 아닌 위명, 가짜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거는 그 대한민국 행정판례에서 최초로 판시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판례도 마찬가지죠.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에 관련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익을 낸 거니까 이익이 없다. 원고 적격 부정 각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 금액이 감소됐다.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제 협의의 소익의 문제예요. 그래서 개정할 때도 그렇고 판례 규제나 그 핵심 정리에도 협의의 소익으로 옮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보고 결론만 알아주면 되는데, 감소된 경우는 감액된 거예요. 감액된 거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 감액된 거는 일부 취소된 거잖아요. 취소된 거를 그 유리한 거를 갖다가 침해해달라. 그거는 이제 안 받아주는 거, 소유이익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인 을명의 여건으로 그 가짜 이름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명의로, 그러니까 을명의는 허무인이죠. 을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명의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을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인데, 누구한테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허무인인 을이 아니라 가짜 이름을 사용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 갑에게 원고 적격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자인데 1-33에서 인용했죠. 옛날에는 그 제3자는 무조건 다 부정한 바 있죠. 근데 지금 오늘날은 반사적이게 보이익화 이래가지고 권리가 확대되는 추세라 그랬죠. 근데 오늘날은 제3자도 판정 기준이 똑같아요.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 갖고 따지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제3자의 행정에서 의미를 갖죠. 당연한 얘기고. 근데 제3자의 경우는 헌법상 자유권에서 바로 도출을 될 수는 없고 개별 법률에서 원고 적격을 도출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하여 당국의 판단을 가져 법률상 자격이 있다. 판단 기준이 똑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행정청인데 이거 기각재결이 있을 사인은 당연히 취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인용재결이 있을 때 그 기속력 대충은 배웠죠. 재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를 갖다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 피청구인은 원고 적격이 없다. 이건 최하급 난도인데 논고 왜 그러냐? 재결의 기속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출제하면 높은 난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가는 건데 이거 그 양양국 군수와 이제 서울특별시
사건에서 최초 판치된 이후 이게 이제 계속 줄줄이 판례가 축적이 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이것도. 자, 일단 판단 기준이죠. 일반 이론이고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 사건에 가는 거로 되는데, 바로 그 핵심으로 가면 본문에 법령의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적 조치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행정벌에도 봤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벌의 대상이 되죠. 그 형벌권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는 어때요? 국가는 형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 사건이 국가 사무를 기관이 임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하위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 청소차 운전 같은 그런 자치 사무를 수행할 때는 이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쌍벌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이거 복습하는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내부적 문제라거나 권한 분쟁에 관한 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권리 주체니까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더 다이도 봐야 되니까, 처음에는 행정기관의 제재적 조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 있게 될 불이익도 명확하다. 이게 이제 처분의 요건에 관한 거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이게 처분 요건이죠. 이 처분 요건은 충족할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도 그러한 제재적 조치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다면 제재적 조치는 성격상 단순히 행정기관 등 내부 권한 행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을 통한 주관적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기관소송 법정주의, 민중소송 법정주의죠. 원래 개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게 소송이지 공익 도모하는 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로 규정을 해야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면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 체계에 비춰보면 기관소송은 인정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게 법칙과 원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제 구체적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강론의 논점이 포함돼가지고 구급선생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건데, 일단 국가는 기관의 임사무에 관하여 기관의 임사무하면 기관의 권한이 넘어가는 거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관계가 없다. 즉 단체 임사무는 사무가 넘어가지만 기관의 임사무는 그 권한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가는 거지 사무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국가 사무가 되는 거고,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사무를 기관이 임받아 수행할 때 지위는 국가 하급 행정기관 장의 지위지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위가 아니거든요. 얘를 상대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송 제기하지 않아도 더 간편한 그 해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바로 본문으로 가면 건설교통부 장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해계망측 감염이 지금 후보로 돼 있는데, 뭐 보니까 지금 언론 보도 보니까 오만 쓰레기 짓은 다 했더만요. 그래놓고 자기 깨끗한 정부 대장동 일타강사, 뭐 일타강사 개초시는 아무나 되는 건가? 더군다나 뭐 이 건설하고 토목, 교통 여기 가는 전문성 개떡 법률 전문 법학 전공한 놈이 개떡 뭘 알아? 지가 뭐 노가다 삽질을 제대로 해봤나 뭘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인 사무의 국토행계획 사무를 처리함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시간하고 돈 들이 일방적으로 그 명령하면 돼버려요.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시정명령 취소정지권, 그 직무이행명령 취소정지권, 그 필요조치,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 명령에서 그 명령 이 취소정지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뭐
깝깝한 건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얘가 소송 제기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 국가기관장이 소송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더 간편한 일반인데. 근데 실력 수험생하고 변호사 수험생들 강론에 가면은 이 판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직무이행 명령, 그 대집행 기타 필요한 조치, 이거는 기관인 사무에만 한정된다라는 거, 그거 논점도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권익위원회 하고 이제 그 누구였더라? 권익위원회와 성관이 위원장 그 사건이죠. 여기도 이제 바로 핵심으로 가면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의 그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제재 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러면서 의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그래서 아까 좀 말했지만 기간 소송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거 특별 규정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 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의료서는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유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 및 원고 적격한다. 이거 두 개가 거론될 때 하나를 꼭 뒤칠 수 있어요. 당사자 능력을 갖지만 원고 적격은 갖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출제가 고전적인 거죠. 이게 2013년이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서울시 사건이 최초가 아니라 2007년부터 있었구나. 이게 서울시 사건이에요.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 다르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이게 서울시 특별시였군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 처분성 인정, 첫째 논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이 서울특별시가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에 있는 데죠. 망상에서 좀 동해시구나. 낙산사에 있고 거기가 이제 양양인데, 거기다가 서울특별시가 이제 그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서울특별시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양양군수를 상대로 이제 피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양양군 이러면 틀려요. 이것도 피고적격도 여기 논점. 여기 이 판례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세 가지를 음미해야 되는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양양군을 상대로 이러면 틀리다는 거.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잠정적으로 한 7, 8회 정도 그 분량이 될까 싶은데, 워낙 제가 강의를 오랜만에 하고 또 분량도 상당히 늘어가지고 7, 8회 갖고 될 건지를 확실히 알수 한 10강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원고 적격도 한강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강 갖고 끝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반론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 이것까지 다 한강으로 자랑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좀 떨어져가지고 몇 강이라고 정확히 말하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자, 굉장히 중요한 판례겠죠. 소송 요건이 그 세 가지나 됐던 거. 그 다음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성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장, 그 소방청장의 원고 적격도 그 똑같아요. 그 논고도 똑같은데, 여기 이제 권한쟁의까지 좀 더 첨부된 게 다르죠. 그래서 바로 이것도 핵심으로 가면, 법률에서 행정기관 사이에 기간소송을 허용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는 기간소송으로 조치 요구를 다툴 수가 없고, 기간소송 법정기 계속 보죠. 강조 표시에서 국자만 또 빠졌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건 이제 항고소송이 유일하게 실효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기관소송에다가 여기 이제 권한쟁의도 안 되니까 이 억울한 걸 다툴 수 있는 유일한 게 항고소송밖에 없다. 라는 논거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인데 처분 등으로 법인 또는 단체 개인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때 법인이나 단체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건 단체 소송 분리해서 봤죠, 그죠?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거, 그거 인정된다 그랬죠. 약제를 계속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라는 거죠. 제약회사,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법인이거든요. 법인. 자, 그러나 이게 환경상 이익 주장할 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그 경상남도 창원 옛날에 마산했는데 그 수녀원에서 딸기잼 만드는데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환경상 이익 침해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각하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상 이게 의미인데 일단 이 12조가 제목은 원고 적격인데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문장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표제는 그 제목을 얘기하는 거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정당한 이익, 이건 틀려요.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원고 적격이고 뒤에 두 번째 문장 처분 등의 이유가 기관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그래서 이런 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 앞에 문장을 1문, 뒤에 걸 2문 또는 앞에 문장을 전단, 앞점자에서 전단, 그 후단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관행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전단 1문이 원고 적격이고 후문, 2문의 경우는 협의 소의 이익에 관한 거다라는 건데 판례는 구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 이렇게 접근하지 별도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이제 불확정 개념이랑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1편의 공권에 관련되는 것 논점이죠. 이 원고 적격은 공권하고 관련되는 논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이익구제설은 이거는 사익구제를 1차적인 거로 보는데 적법성 보장설은 이거는 적법성 확보, 이 공익이에요. 주석단의 공익. 그래서 네 번째만 일단 분류가 다르다. 그러니 이 사례 공부하는 수험생은 이 원고 적격에 관한 학설 이거 기본적으로 소화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학설 대립이에요. 권리구제설은 말 그대로 단독고지사 붙이면 돼요. 권리 침해자만 원고 적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판인데 뭐가 비판이냐? 이건 그 원고 적격을 좁게 본다라고 하는 건데 별로 실효적인 건 아니에요. 권리와 법률상 보호이익을 동의어로 이해한다면 권리구제설은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과 동일하다. 결국 어때요? 표현만 다르지 권리구제설과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거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권리의 개념 정의를 1편에서 봤잖아요. 권리 법력설이라고 법의 어때요? 법적 힘 이게 표현이 적절하다 해서 다수설이지만 다른 권리의 다른 개념 정의는 법률상 보호이익을 권리의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권리나 법률상 보호이익이나 내용은 같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행정소송이 개괄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저건 뭐냐면 개괄주의는 대상적격과 관련되는 거고 대상적격을 넓혀놓고 원고적격을 좁히면 이거 모순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권리가 법률상 보호이익보다 좁다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류예요. 권리의 또 다른 표현이 법률상 보호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보호이익만 원고적격 인정된다는 건데 이것도 그 법규에서 보호된 이익 침해자만 한다는 건 원고적격 제한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위계 판정을 전적으로
실정법 해석에 맡김으로써 새로 등장하는 이익을 소익으로 편입하지 못한다는 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법률은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만들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불가피한 현실이지. 실정법 만능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점. 근데 꼭 그렇게만 말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법령에 이거 꼭 실정법 성문법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관습법상의 권리도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정법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적절한 비판이 못 되는 거고, 항고소송은 행정통제 개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소송을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건 적법성 보장설에서 제기하는 비판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 항고소송도 그 개인의 권리 구제가 1차적인 목적이고 행정의 적법성 통제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권리와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같은 거예요. 다만 그 학설 명칭을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행정소송법 12조에도 표현이, 법률의 표현이 법률상 이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상 표현을 살리는 의미가 있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좀 더 용어로서 타당하다, 뭐 그 정도고,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서는 이건 엽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 아까 법률상 보호이익설 권리는 현재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법률에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법률에서 보호하지 않는 거를 법관이 해석상 보호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원고적게 인정하자. 이거는 법관에 의한 법 창조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헌 권력분리상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는 게 아니라도 실질적 내용이 재판에 의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이것까지 제기할 수 있다. 어쨌든 법률상 이 구제설보다는 더 넓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을 완화하기 어렵고 법관의 사회적 판단에 맡기게 된다는 점. 이 소송법은 수단법이에요. 절차법이라고 하잖아요. 실체법상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 권리구제 수단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거든요. 아니 근데 실체법이 보호하지 않는 거를 그 수단법인 쟁송법이 보호한다는 건 논리적이지 못하고, 법관이 스스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법 창조적 해석이죠. 이건 권력분리 위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법률을 보호할지 말지는 입법권이란 말이죠. 이게 1-159에서 인용했던 거고, 이건 소의 이익을 너무나 확대하기 때문에 남소, 소권 남용 줄임말이죠. 남소의 배단을 초래하여 행정의 원활한 운행을 저해하고 법원에 과다한 부담을 준다는 점. 사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환장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로 그 고등군사법원이 그 폐지되거든요. 군사법원법이 개정돼가지고, 근데 유예기간도 그 유예 조치를 제대로 안 해나가지고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면 그 7월 1일부로 고등군법회의에 계류 중인 사건이 한 200 몇십 개의 사건이 고등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 추가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 사건, 기존에 이미 맡고 있는 사건도 몇백 건 있는데 한 달에 한 400건 가까이 다른데 거기다가 200건이 더 추가가 돼버리면 환장하죠. 서울고등법원. 그래가지고 뭐 그 형사 한계부를 더 증설했다고 하는데 그거 정도 갖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 까딱하면 판사들 못해먹겠다는 줄사표를 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남소라는 이런 게 이게 법원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 고대법대 후배가 그 사법시험 하다가 떨어지고 이제 법원행시 붙어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좌절감을 안고 갔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몇십 년 흐르다 보니까 사법시험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단순한 농담만 아니었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지방에 그 등기소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등기소장. 기관장이잖아요. 기관장인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기관장인데 이제 회식하고 밤 11시쯤 늦게 이제 관사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법원 청사에 그때까지도 판사가 야근하느라고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질이 없는 거죠. 삶의 질이 없어. 한 달에 몇백 건 사건을 갖다 판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명예는 얻을지 몰라도 삶의 질은 포기하고 사는 게 법관이고, 그 설문조사 결과 법관이 자기 친척이나 가족 이외에 또 직장 동료 이외에 1년에 평균 만나는 숫자가 3명이 평균이었대요. 그 정도로 참 삶의 질이 없어요. 제 동기 모임에도 판사가 참석한 거 딱 한 명,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판사 참 사법부 안 그래도 잘했지. 물론 행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하긴 안 가도 잘했지. 내가 할 소리도 아니지만 저도 뭐 매일 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가지고 매일 밤 11시 퇴근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해서 요직에 가면 능력을 인정받아서 요직에 가면 개인 사생활 없습니다. 허가날 11시 넘어까지 야근해야 되고 심지어 며칠간 밤을 새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야근할 일이 없다 그러면 승진에서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뭐 공짜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학설이에요. 적법성 보장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주객이 완전히 전동된 거고, 이건 민중소송의 우려가 있고, 이거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선하고 보호가치란 말이 들어가느냐 보호이익이냐 이거 다르다 그랬죠. 근데 이거보다도 이건 민중소송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취소소송의 본질에 반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권리구제가 주관적 소송인데 아까도 봤지만, 그 다음에 항고소송의 본질과 소유의 결정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 그게 학설 간의 관계인데 결국은 어때요?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판례도 법률상 보호이익설이에요. 자, 단의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이익이란 요건 보호기본 또 좀 이따 볼 거예요. 단의 처분의 근거법률, 이건 이제 근거법률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관계법률까지 명시가 되는데, 의하에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이거 입에 줄줄 나와야 돼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다만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네. 그냥 똑같이 제약이나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근거법규만이 아니라 관련 법규까지 이제 명시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반대하면 개별적 일반적 직접적 간접적 구체적 추상적, 이렇게 다 구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송요건 종합 팩트 보충 자료로 원고적격만이 아니라 다른 건 다 맞춰요.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심 변론 종결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 판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 법률상 이익의 반대가 사실적 경제적 반사적 이익은 또 제외되는 거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 기준에 의해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신인도는 그냥 일반인들이 더 많이 쓰면 신용 등급, 신용도를 얘기합니다. 신용도가 낮아지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장사의 시장이 있겠죠. 이거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거죠. 이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 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그 다음에 제주 강정마을 사건인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무효확인 소송인데, 무효확인 소송에는 이제 특별한 논의가 있는 것만 해놓고, 그래서 여기다 일단 편의상 실었어요. 제주 강정마을 일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주민들의 원고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그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 그 결국 각각인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그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취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취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거 관련되는 논점 앞에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이건 참 너무 논문까지 읽어봤는데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라는데, 다행히 그 며칠 전에 또 우연하게 구글 검색하다가 아주 그 3페이지짜리 간단한 판례 평석을 대법원 판례 해설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내가 그 회사원이다 그러면 내가 납세 의무자죠.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나예요. 근데 회사 법인은 원천 징수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원천 징수 의무자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이 그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 관계. 그래서 세무서장하고 법인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거지, 세무서장하고 한 달이 건너서 소득기숙자, 달리 말하면 소득기숙자는 납세 의무자예요. 소득세 원천 납부 의무자, 소득기숙자 이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법인, 회사는 원천 징수 의무자. 그래서 그걸 나눠보면 돼요. 그래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처분성도 법인에 대한 거는 인정되고 소득기숙자에 대한 거는 부정된다. 대상적격도 그렇고 원고적격도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여기 읽어봐도 요 내용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법인이냐 소득기숙자냐 요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으면 정답 보는데 지장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를 이해하려면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건 쉽지가 않고, 그건 뭐 세법에 제가 투자할 가치가 없죠. 왜냐면 세법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한데 그거 뭐 할 일 없이 제가 그 세법 공부할 시간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전에 세무신고할 때도 내가 그냥 공부할 그 시간 그 기회비용이 오히려 더 커요. 그럼 차라리 세무사한테 몇백만 원 주고 세금 그 신고하도록 하는 게 더 싸죠. 기회비용으로 치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식별하면 돼요. 원고적격이든 대상적격이든 그 법인 또는 원천 징수 의무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 원고적격 대상적격 인정. 그 다음에 이제 소득귀속자 내지는 원천 납세 소득세라는 말 안 나와도 되고 원천 납세 의무자 이러면 원고적격 대상적격 부정. 그 다음에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 이것도 답을 다 주죠. 재산적 이해관계는 뭔가 경제적이나 재산적이나 그렇죠. 이렇게 재산적 이해관계라고 주면 법률적인 게 아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왜 그러냐?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되는데 이게 법률에 의해 이런 보호 규정이 없다라는 게 논거인데 별로 논거가 도움이 안 되죠. 어떤 법률에 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그것까지 다 외우자면 별 도움이 되지도 않죠. 학교법인 이화학원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옛날에 검색해봤는데 이게 이화여대가 같은 법인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이 연역사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학교법인 이화학원은 이거는 맞다. 그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이화여대 그 재단이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아니라 이화학원이죠. 이게 아마 여자고등학교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학교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명칭이 바뀌고 뭐 합쳐졌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복잡해가지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말. 하여튼 뭐 이화학원이냐 이화학당이냐 이걸 출제할 건 아니니까 그냥 여담으로 들으면 될 거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 그랬죠. 이것도 2-67에서 인용했는데 공익보호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진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평균적 이익 이거 다 부정되는 표지도 이거 입에 줄줄 나오도록 외워둬야 됩니다. 사실상 간접적 관계 이거는 부정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또 이제 구체적 사례가 드디어 등장하죠. 인정 사례.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주주에 관한 건데 일단 뭐 먼저 요지를 보고 하는 게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요지 관련 판례 보면 판단 기준이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반론을 먼저 보고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 사실상 간접적 이해를 가질 뿐이다. 왜? 법인 자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거죠. 스스로 처분의 취지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게 원칙이다. 이거 알아둬야 될 거고. 그러나 그 처분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식이 소각되면 주권이라는 재산권이 날아가니까 이 얘기는 달라지죠. 이거는 법인이 아니라 주주 자체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죠.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재지의 중단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걸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장할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없는 게 원칙인데,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에 예외의 다른 표지가 또 있죠. 처분으로 인해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을 거쳐 해산 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후속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 법인이 종전에 했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법인이 망하면 이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해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외에 주식 양수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에 대해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복되는 거라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 아니면 복수사만 한번 더 읽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인정사례 볼까요? 이미 판단 기준을 봤지만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망하는 경우, 망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 다음에 계약 이전 결정으로 침해되는 주주들의 이것도 계약 이전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 이전 결정이 되면 그 법인의 일체 권리가 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 이전 결정은 뭐냐면 법인이 망하는 것과 실제 해산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계약 이전 결정이 포괄승계, 합병 뭐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인이 청산되거나 없어지는 경우에 준하는 결과가 되는 게 계약 이전 결정이에요. 그래서 주주에 관한 거 세 개를 뭐라 정리했고,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을학교 법인의 이사 8명과 임시사 1명을 선임한 데 대해 각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이것도 나눠봐야 될 게,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학생, 이거는 교육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되거든요. 노동조합하고 이제 교직원하고는 나눠봐야 돼요. 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이거는 인정했습니다. 286과 비교할 게 286의 맨 밑에 판례, 똑같은 사안인데 여기는 뭐예요?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제기하는데 전국 대한노동조합 갑 대학교 지부, 이 노동조합 지부,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이게 284하고 구별되는 거고, 요지가 다음 페이지 나오죠. 다음 페이지 본문으로 가면 본문 세 번째 부분,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갑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부채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갑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 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고등교육 법령은 교육받을 권리는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학생회와 교수회와는 달리, 그죠? 학교 직원,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성립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밑에 줄 우측에 가면 학교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원고적격 부정. 다시 돌아오면은 5번 판례, 인정사례 5번 판례, 과세관청이 원천 징수 과정에서 원천 납세 의무자로 취급된 외국법인이 도관에 불과하고 그 상위 투자자인 다른 외국법인이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봐 그를 상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원천 징수된 세액의 환급금을 상위 투자자 외국법인의 결정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하면서 과세연도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결정의 내용을 자세하게 고지한 경우, 결국 이거는 외워야 돼요. 실질과세 원칙, 이게 이제
강론에 가면 재무행정법에서 이제 그 상세하게 다루는데 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가 상위 투자자의 외국법인이 된다라는 거. 이건 누가 실질적인지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신문사업자 지위인데 이거는 그 2편에서도 봤죠. 분류가 애매한데 특허로 포괄적 법률상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거, 이건 특허로 분류하는 게 맞겠다 그런 얘기로 하는데, 원고적격 대상적격과 관련된 대형 판례인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골때려요. 뭐 이게 제주 1부하고 제주 1부 4, 제주 뭐 방송 하도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결국 돈 문제 때문에 그 경영권이 넘어갔다 또 다른 애한테 넘어갔다 막 이런 과정에서 사법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근데 우리는 사법관계 알 바가 없고 우린 공법상 행정법상의 쟁점만 우리는 알면 되거든요. 그래 이 관련되는 게 그 사법 판례 그거죠. 사법 판례 다음 오른쪽에 먼저 보면 이거 2-135에서 인용했던 거죠. 그 신문사업자의 지위, 이거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신문의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시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증이 아니라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봐야 돼요. 특정 명칭의 사용권, 이게 제3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게 다툼이 된 건데 그 사실관계는 이제 5번에 일부가 좀 나오죠. 갑주식회사, 이게 처음에 이제 제주 일부 사였어요. 근데 제주 일부 명칭 사용을 돈 때문에 팔아 넘겼어요. 허락받아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청인 도지사, 제주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문의 명칭 등을 등록하고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던 을주식회사, 이게 이제 제주일보의 사자 이름 빼고 제주일보 회사 이름이 제주일보사와 구별되는 제주일보였고, 근데 이제 이게 또 병주식회사가 이제 제주일보 방송이라고 방송자가 또 들어가는 거, 애가 그 특정 명칭 사용권을 또 얘가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갑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그에 따른 발행인 편집인 등의 등록상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도지사가 이를 수리하고 변경 등록을 하자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와 신문사업 변경 등록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를 제기한 사안인데, 위 처분은 을회사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법상 경영권이 그 제주일보 방송 걔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제주일보의 그 신문상 지위는 별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면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 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 결국 어때요? 그 직업회사 여기 뭐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대부분이 논거를 밝혔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뭐예요? 직업의 자유라는 그거로 접근하면 더 알아보기 쉽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의 효력을 다툴 이거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301이라고 또 관계되는데 301, 일단 301 한번 잠깐 갔다 가볼까요? 301인데 요 9번 보면은 도표에 인정사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대표회의죠. 얘도 원고적격 인정됐어요. 이게 284하고 연관되는 건데, 임차인 대표회의, 이건 단체잖아요. 단체도 행정청이 임대사업자에게 한 분양전환 승인 처분의 취소가 인정됐고, 다시 285로 오면은 맨 밑에 임차인과 그
단체 둘 다 인정한 거예요. 자, 이거 배경이 뭐냐면 분양전환 승인에는 분양 가격 상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도 결국은 어때요? 그 분양가가 얼마 되느냐, 이게 재산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재산권은 기본권이니까. 분양전환 승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 경과 등으로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제곱 및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분양전환 가격이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해 승인하는 행정처분이고,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부분은 전환에 따른 분양계약의 매매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분양전환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분양전환 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승인된 분양전환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하는 처분인데, 거기 이제 옆에 분양전환 가격은 곧바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내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임대사업자는 승인된 분양전환 가격을 상한으로 분양대금을 정하여 임차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핵심이 나오죠. 분양전환 승인 중에 특히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부분, 요거는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법률적 지위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 근데 또 의미할 내용이 또 있죠. 이게 인가가 아니다라는 게 나오죠. 분양전환 승인 중에 분양전환 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단순히 분양계획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차인들에게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분양대금이 강행 규정인 임대주택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했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체결한 이후라도 항고소송을 통해 분양전환 승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인가가 아니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사례, 이 단체와 구성원에 관한 거 263 관련해 가지고 이미 받고, 단체 구성원까지 받죠. 그 밖에 기타인데, 요거는 간접적이라는 게 핵심 표지가 보여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압류 등기 이후에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이죠. 선순위는 몰라도.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한 대학생들이 이거 골 때리는 건데, 이거 서울시립대학교 사건인데, 그 조세정책론을 행정학 전공한 그 김원회인가 김원회 교수가 담당하게 되니까, 이 조세정책론은 뭐냐면 미시경제학의 한 분과예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행정학 전공자가 제대로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수업 거부하고 이거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반사적 이익이다. 니네들이 제대로 전공한 실력 있는 교수를 만날지 어떨지는 복불복이고 반사적 이익이다. 이래가지고 각하시킨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인 판결이죠. 이거 참, 학습권을 이렇게 침해당했는데 이걸 각하해? 대법관 놈들도 참 굉장히 권위적인 놈들이죠. 그 다음에 이거 용어를 잘 구별하라 했죠. 과세권자하고 관계가 직접적인 누가 알았어요? 원천 징수 의무자인 법인이라고 그랬죠. 원천 납세 의무자인 소득귀속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납세 의무자, 얘는 간접적이라는 게 또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만 제대로 익히면 이런 거 다 해석이 되잖아요. 이거 여기 주석을 달아놨구나. 그 주석 달아놓은 게 별로 신통치가 않네. 그 용어 갖고 제가 설명한 대로 용어 갖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미 체납 압류 처분된 부동산의 매수인이에요. 압류가 된 후에 매수인. 그러니까 얘는 간접적인. 그 다음에 법인의 주주, 이거는 법인의 주주, 이건 뭐예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양수하는 거니까. 보이죠? 이것도? 부동산 압류 처분에 대한 금전 채권자. 이것도 일반 채권자예요. 일반 채권자. 그 압류 채권자
처분에 대한 금전 채권자니까 이게 일반 채권자니까 그 뒤에 압류 처분 이후에 그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툰 법례상이 얘도 단순히 민법상 계약에 따라 이 도급계약은 사법계약이거든요. 사법상 그 권리관계지 얘는 직접적인 게 행정법과 행정소송과 관련돼서는 직접적 당사자가 못 되는 거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소장 얘가 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걸 대리하고 능력도 참 대단하냐. 관리소장이 세법까지 공부했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건데, 어쨌든 세금 누가 내는 거예요? 그 입주자 주민이 내는 거지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소득세 신고납부를 그거 해준 거지 돈을 대신 내준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간접적인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보병병과 장교를 법무병과로 정가를 명하고, 그를 법무병과에 소정 진급 예정자로 선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제3자로 군법무관의 원고들이 서해나 진급 등과 관련을 받는 영향들. 그러니까 내가 진급 1순위였는데 나보다 그 우선순위가 있는 근무 경력이 더 많은 다른 사람이 갑자기 우리 부대로 전입 오면 내가 서열이 2위로 밀리잖아요. 이거는 복불복이다. 쉽게 말하면 그 법률이 그런 얘기까지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연적인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까 그 복불복 그거하고 똑같죠. 서울시립대학교 사건 실력 있는 교수 만나는 거 그건 운이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319명이 그 정원으로 입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80명씩에서 A, B, C, D 반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지원을 일찍 한 편이라 A 반으로 됐거든요. 근데 그 헌법의 계열 기수 독일의 그 헌법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콘라트 헤세의 수제자가 계열 교수예요. 그 다음 민법의 김영배 선생님 엄청난 진짜 논리의 달인이죠. 형법의 그 심재호 선생님 독일 박사 하나 따는데도 6년씩 걸려요. 근데 이분은 독일 박사 3개를 따온 분이에요. 완전 천재적인 분인데다가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투철해가지고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실천하는 지식인. 진짜 제가 가장 법대교 선생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신재호 선생님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진짜 기라상 같은 선생님들을 다 A반에 배정해놨어요. 그렇다고 뭐 A반에 수업 듣는 애가 뭐 한 12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 다른 반 애들이 수강 신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교수 그 신청을 해놓고 강의는 A반 와서 막 듣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리 우사하건 말든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별 혜택을 못 받는데 복불복이다. 그런 식으로 쉽게 정리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0번 보면 교육부 장관이 사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갑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을학교 범인의 뭐야 이건 이미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이익, 사적 이익이죠.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적기 공익 갖고는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조금 분류를 잘못한 감이 잘못한 건 아니구나. 그 외국인에 가는 건데 이게 출입국 관리가 이제 공익과 관계되는 건데 여기다 분류하는 게 맞는 거네. 자, 외국인에게는 사증은 귀자를 사증이라 해요. 사증 발급 거부처분의 취소가 법률상 이익이 원칙적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거는 이제 두 개 사안을 잘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정확하게. 외국인에게는 입국 계좌를 인정하지 않는 게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고, 체류자격 및 사증 발급의 기준과 조치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하위법령의 위와 같은 기준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정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이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회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이제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처분이나 출국관리법상 치료자격 변경 불허가처분, 강제 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고 기득권자란 말이죠. 이미 대한민국에 아직 오려고 하는 들어오지 않은 이거하고 이미 들어온 이건 달리 다를 만한 하죠. 기대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대권과 이미 입국해 있는 기득권, 1편부터 계속 봤잖아요. 기득권은 기대권보다 강하게 보호된다라는 거고요. 이미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이어서 해당 처분의 취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만이 아니라 확실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 하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전과 비교하여 수임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역시 이게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